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의 뉴스 길잡이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한꺼풀 더 깊이 들어가는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부터 보겠습니다. 미래산업 부인전쟁 5만 명이 2022년까지 부족하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다면은 이 5만 명 미래산업 어떤 분야일까요? AI, 인공지능, 수소차, 그리고 2차 전지 분야인데요. 미국과 중국에서 주변국 인력을 싹쓸이하고 있답니다. 우리의 고급 인력들 주로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나마 주요 대기업들은 파격 조건을 내걸고 인력을 구하고 있지만요. 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에서는 그냥 한숨만 쉬면서 쳐다보고 있다. 지금 미래산업 중요한데 사람이 국내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경향신문으로 가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앞으로는 국가 재난으로 취급하겠다. 이런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여야가 관련 법안을 13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모처럼 합의를 한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조차도 합의가 안 되면요. 민심, 이른바 마스크 민심 가만히 있지 않을 분위기였거든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리고 추경 편성도 검토하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이요. 중국과 협의해서 미세먼지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국 얘기 구체적으로 아주 어제 한 겁니다.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자, 이번엔 동아일보로 가겠습니다. 북한, 동창리 이어 산음동도 움직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이른바 미사일 발사장. 뭐 일각에서는 위성 발사장. 아무튼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곳입니다. 여기에 이어서 산음동 역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곳인데요. 뭔가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얘기입니다. ICBM 양대축 동시다발 대미 시위인가 이렇게 분석이 돼 있고요. 일부 해체했던 동창리 발사장의 복구 움직임이 감지가 됐고요. 산음동 미사일 공장에는 차량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동아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시죠. MB 이명박 전 대통령 349일 만에 자택 구금 수준의 조건부 보석 석방이 됐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사진 보시면요. 그 전에 재판을 받으러 갈 때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뭔가 좀 불편한 듯 짚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는 보석으로 석방될 때 측근들과 같이 서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내용 보시면 법원은요. 주거, 통신, 접견에 대해서 제한 그리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 조건을 지켜라. 그리고요. 보석 보증금 일단 10억 원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뭐 이른바 황제 보석 아니냐. 뭐 왜 풀어준 거냐. 뭐 이런 일각의 반발들이 좀 있어요. 지적도 있고. 그러나 그런 거를 뭐 의식을 한들 법원에서는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께서 나오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오셨고요. 조대진 변호사, 김윤철 경희대 교수, 변한봉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의 핵심을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또 오리발 내민 중국, 집으로 돌아온 MB, 볼턴과 김정은,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며느리 전쟁 키우는 영국 네티즌들입니다. 우리나라 네티즌이 아닙니다. 영국 네티즌입니다. 이렇게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미세먼지 얘기 연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순서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미세먼지 대책 여러 가지 지시 당부를 했습니다. 그중 한 가지 내용입니다. 중국과 미세먼지
공동 인공 강우를 추진하라. 그리고 중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추경 편성해서라도 영약을 집중해라. 그리고요, 30년 된 노후 석탄 발전소는 조기 폐쇄토록 하라. 이런 지시도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중국에서는요,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간 근거 있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 상황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내용 좀 자세히 보시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소개하고 있군요.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요, 이 석탄 발전소, 화력 발전소 관련된 내용인데요.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 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지시 내용은 이 두 가지가 핵심 아닌가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전한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서 긴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중이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동시에 그리고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인공강우 기술.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제 브리핑을 통해서 전달을 했는데요. 핵심은 중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해결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협의를 해야 될 중국의 태도 벌써부터 그다지 개운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중국 룩캉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자리입니다. 한국 스모그 중국서 갔다는 증거 충분한가? 우리는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 한중 협의의 입장을 밝혔는데 서울이 최악일 때 베이징은 안 높았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자세히 좀 보시죠. 여기 기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룩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알려진 뒤 몇 시간 지나서 질문을 받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내놨는데 이렇습니다. 여기입니다. 한국의 스모그가 중국에서 왔다는데 한국 방면에서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최근 이틀간 서울의 초미세먼지가 147 마이크로그램 제곱미터당 이렇게 검측이 됐다는 보도에 주목한다. 베이징은 이 이틀간 그만큼 높지 않았다. 이런 논리입니다. 지금 일단 중국의 논리는요. 자,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마저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베이징발 미세먼지 뻔히 보이는데 또 오리발 내빈 중국이다. 일단 지도부터 위성 사진부터 좀 보시죠. 6일 오전 9시, 어제 오전 9시 상황입니다. 이 얘기를 했나 봅니다. 여기 보면은 요쯤이 이제 베이징이 위치하고 있죠. 깨끗합니다. 그리고 요쯤이 이제 서울이죠. 아주 빨갛게 짙습니다. 요거를 중국에서는 근거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요, 이 직전 위성사진을 보면요, 여기는 말도 못하게 붉게 표시가 됐고, 우리는 옅게 표시가 됐거든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렇게 흘러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여기는 깨끗하고 여기는 빨가니까 이게 한국 주장이 좀 이상하다. 이런 근거를 내세우는 겁니다. 기사 마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국내 미세먼지, 요 기사 말고요. 조선일보 기사 다시 해주세요. 네. 기사가 빨리 넘어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국내 미세먼지 75%가 중국의 영향이다. 이런 연구 결과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한으로는 30%대, 최대한으로는 80%대까지 가는데요. 보통 평균 잡아서 한 75% 정도라고 지금 나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중국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성사진만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중국과 사전 협의가 과연 있었는가? 왜냐하면 중국 태도가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졸속으로 나온 대책이 아니라 이런 지적도 있고요. 그리고요, 외교가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나라와 인공강우 실험이 가능할지 이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답니다. 자, 윤영걸 전 대표님. 여러 가지 해법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경유차라든가 노후 경유차, 노후 화력발전도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중국발입니다. 지금요. 그런데 막상 중국에서 이런 태도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뭐 중국이 예. 원인 중에 가장 크죠. 근데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예. 너무 중국 탓만 강조하다 보니까 예. 우리가 과학적인 연구 조사 결과를 예. 중국에 들이민다든가 예. 우리가 스스로 할 거를 너무 안 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문가들은 예. 그 중국 영향이 한 75%라고 그러는데 예. 중국에서는 15%라고 그래요. 오. 예. 또 어떤 학자들은 중국 40%, 예. 한국 40%, 북한 20%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오는 건 분명하지만 한국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예. 질산화합물이가 이런 예. 오염물질이 중국에서 오는 물질하고 합쳐가지고 한국이 더 심한 거 아니냐. 더 악화된다. 그래서 중국 국무부 대변인 루캉이 그랬잖아요. 예. 서울에 147 마이크로그램인가 하는데 예. 중국은 오히려 깨끗하다. 예. 또 중국에서 내세우는 게 최근 5년간 미세먼지 오염물질이 40%가 감축이 됐는데 줄었다. 왜 한국은 늘어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예. 좀 과학적인 데이터를 좀 갖고 중국에 좀 대해야 되는데 예. 그동안에 너무 중국 탓만 한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중국 데이터가 예. 2010년 데이터를 갖고 지금 우리 환경부에서 분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9년 전 거를. 그러니까 중국에서 납득을 못 하는 거죠. 9년 전이면 그때는 미세먼지가 그다지 너무 오래된 심각하지 거를 않았던 우리가 시절인 최신 것 그 업데이트를 안 예. 했다는 측면도 많아서 중국 탓은 분명한데 예. 제가 보기엔 중국 탓만 한다고 다 되냐 이거죠. 예. 학교 다닐 때 예. 덩치 큰 애들이 떠든다고 너 떠들지 마 한다고 안 떠들겠습니까? 화내죠. 오히려 사드 보복하는 거 봐요. 오히려 예. 중국은 지금 생각이 전혀 없으니 지금 인공 강우다 예. 뭐 이렇게 중국의 협조를 얻는 예. 거는 그거는 좋지만 예. 우리가 단계적으로 과학적으로 학술적으로 중국에 좀 접촉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인공강우한다. 예. 중국 책임이다. 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단체 구성해서 예. 중국에 우르르 간다. 그럼 중국에서 뭐라 그럴까요? 그러게요. 당신네들 과학적인 분석이나 좀 한 거 좀 내놔봐. 이렇게 하면 우리는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 이게 국민 호흡권, 기본권 중에 호흡권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영화 왜 인터스텔라처럼 예. 오염되니까 다른 행성 찾아가잖아요. 예. 지금 온 나라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갈공명이 왜 예. 적벽대전 때 연안계 해놓고 예. 북서풍을 동남풍으로 오게 해달라고 예.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기긴 이겼지만 예. 지금 온 나라가 지금 동남풍만 기다리고 있는 꼴이 됐어요. 그러게요. 어제 문 대통령이 지시한 거 봐요. 추진하라, 검토하라, 예. 시급히 뭐 연구하라. 예. 막연한 것만 있어요. 지금 액션 플랜이 나와야 돼요. 뭘 어떻게 하라고. 예를 들면 예. 민간도 차량 2부제 내일부터 해. 이거 나와야죠. 근데 지금 집권한 지가 좀 1년 10개월 됐는데 아직도 지금 추상적인 지시만 하고 있어요. 저는 아니란 태도가 큰 문제라고 봅니다. 예. 조대진 변호사. 예. 중국 얘기를 지금 저희가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 쪽으로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뭔가 협력을 해서 대책을 이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됐는데 이걸 그냥 두면요. 계속 반복될 겁니다. 아마 이런 상태가.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현실적으로 중국 당국을 우리가 데이터를 내놓고 해도 중국 당국에서는 우리가 연구한 거는 다르다라고 그러면 그만이에요. 자, 결국에는 중국 국민들을 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미세먼지는 중국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치명적인 건강상 해를 줄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차라리 우리가 계속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 국민이나 중국 여론도 엄청나게 들끓을 거 아닙니까? 이런 방법이라도 좀 찾아야 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지금. 네, 그 방법이 현실적이고 좋은 말씀인데 만약에 예. 그렇게 하면 또 중국 정부가 그 정보를 차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고 일단은 중국 정부가 예. 조금 건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지만 뭐 현 정부가 중국만 바라보면서 예. 뭐 모든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 이 부분은 예. 조금 성급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지금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 정책들이 사실상 중국에 막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예. 이제 어쨌든 대통령께서 이제 중국 정부와 협의를 하라라고 구체적인 그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뭔가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이제 이것과 동시에 중국 말고도 국내적인 여러 가지 그 절차들 아까 그렇습니다. 말했던 그 내수 예. 내국인의 그 이부제들 예.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시행되면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나오는 연구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30% 정도의 미세먼지는 국내에 발생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 부분이라도 좀 시급히 줄이는 문제, 그 문제부터 좀 우리가 일단 하는 것도 급선무가 아닐까 하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된 기사가 있습니다. 화력발전 얘기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 중에 포함이 돼 있어요. 노후 화력발전소 얘기. 자, 올봄 석탄 발전소 전체 60기 가운데 54기 일시 가동 중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이 화력발전소가 내뿜는 미세먼지도 꽤 되거든요. 자, 쏟아지는 정부 지자체 대책들이다. 노후 6기 조기 폐쇄하고요. 최대 출력 80% 제한 대상 60기로 확대한다. 그러니까 출력을 좀 줄이면 미세먼지가 덜 나온다는 거죠. 차량 제한, 공기청정기 제공 등 이렇게 했지만 시민단체에서는 근본 대책이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김슈 교수님, 이제 화력발전소, 이제 노후발전소는 일단 폐쇄를 하고요. 기존의 것도 뭐 정비를 좀 해서 이제 미세먼지가 덜 나오게 한다. 그렇다면 일단 화력발전소 일단 멈춰서는 거거든요. 그리고 향후 장기적으로 화력발전소를 더 만들기는 어려워 보여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자, 그렇다면은 전기 공급의 문제를 또 궁금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화력발전소가 석탄을 떼고 있는데요. 석탄 대신 LNG, 액화천연가스를 뭐 전환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또 비용 문제라는 부분이 또 발생을 합니다. 전기 공급과 비용 문제. 이 부분을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직은 마땅히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세먼지를 이게 이제 예. 근본적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게 단순하게 하루하루 이제 그 공기가 나쁘고 숨쉬기 예. 힘들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이게 이제 근본적인 산업 패러다임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국가 간 분쟁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예. 기후 변화 문제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이 굉장히 지금 세계 질서 관련된 그 미래 좀 이 구상과 계획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될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사실 중국하고도 중국한테 접근하는 방식도 예. 이게 책임 추궁이나 이게 책임 공방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이게 한중 협약 문제, 협력을 이제 좀 강화시켜 나가자라고 하는 좀 그 한중 간의 미래 협약 차원 내에서 준비될 예.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한국 중국 간의 이런 갈등도 예. 기후 변화를 둘러싼 예. 국제 분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예. 그거에 비추어 보면은 지금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예. 국회 정치권, 언론 다 예. 하면 지금 이 기후 변화가 갖는 좀 굉장히 근본적이고도 큰 의미에 대해서 포착을 제대로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지금 미국만 해도 예. 뉴욕 타임스 같은 데 보면 아예 기후 변화 문제가 독자적인 섹션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또 거기다가 정치권은 지금 그린 뉴딜이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지금 그 정치권의 중요 핵심 아젠다가 되어 예. 있거든요. 또 유럽만 해도 청년들 세대가 나서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정치권 내부적으로도 산업화 민주화 세대가 역시 기후 환경 마인드가 떨어진다라는 걸 또 보여줄 수 있는 건데 이게 좀 미래 구상을 위해서라도 전반적인 정치권은 세대 교체부터 시작해가지고 언론, 그다음에 정부, 예. 뭐 국회, 그다음에 예. 이제 국제적인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 전략, 국가 전략 이런 차원에서 그림을 그리는 단위들 지금 만들어야 돼요. 뭔가 그래서 큰 그림. 근데 지금 국회는 그냥 보면 기후 포럼 같은 걸 해가지고 이렇게 학자들 몇 명 예. 모아놓고 그냥 토론하는 예. 정도로 그치고 있거든요. 예. 환경부도 제가 답답한 게 예.
중국에서 이런 영향이 중국의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했으면 예. 대통령이 지금 중국하고 협의하라는 말 나오기 전에 중국과 관시를 만들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과학으로 그래서 저렇게 이야기하지 않도록 이미 관시를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지금. 중국하고의 이 외교 문제나 이런 것들도 예. 만들어놨어야 되는 건데 예. 그리고 예산도 예. 이미 책정을 해놨어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도 계속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예.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또 미흡한 그런데 거네요. 지금도 미흡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지금 뭐 특정 정부의 탓할 것도 아니지만 예. 이런 부분들을 계속 그 정책들을 주관해온 예. 환경부처라든지 예. 이런 문제, 이런 부분도 지금 좀 따져 물어봐야 될 그런 상황이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 대책에 대해서 당연히 야당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 영상 준비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심각한 원인이 중국발 미세먼지라고 하는 점을 확실히 인지하면서 중국의 눈치만 살펴보면서 강력한 항의 한 번 못하고 있는데 네티즌들은 미세먼지가 아니라 문세먼지라면서 대통령의 책임을 따지고 있습니다. 내 탓, 네 탓 할 때도 아니고 정말 초당적 그리고 초국가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로만 하는 이런 립 서비스 하지 말고 구체적인 대책 즉각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365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서 뭘 했는지 미세먼지를 30% 저감하겠다고 했으면은 그 약속을 지켜야 되지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365일 동안 뭐 했는지 국민께 분단, 낱낱이 밝혀야 된다. 네, 뭐 한국당을 중심으로 이제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봤던 게 있었는데 전체 60기 가운데 54기를 일시 가동 중한다 그러는데요. 우리가 지금 석탄 화력발전소가 한 60기 정도 있거든요. 중국에는 이게 수천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이 수치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마지막 기사 되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요 얘기도 조금 뭐 지적을 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4대강 때와 달리 목소리를 안 내는 환경단체다. 지금 미세먼지 분명히 환경 문제입니다. 그리고 김철 교수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이제 큰 기후변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뭔가 고민도 하고 숙고도 해야 될 부분인데 환경단체는 그다지 적극적으로 지금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지적이 좀 있다. 이렇게 기사를 좀 다루고 있네요. 변원범 변호사. 글쎄요, 좀 아쉽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어떤 대책도 좀 제시하고 비판할 건 하고 이래야지 정부도 좀 자극을 받을 텐데요. 그러니까 앞서 김희철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었는데 김 교수님 말씀처럼 환경단체가 결국 전문성을 가지고 환경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목소리를 낸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또 비판을 그렇죠.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그러니까 세월호나 거네요. 사드나 뭐 제주 강정마을에 있어서는 예. 환경을 생각한다면서 상당히 강한 목소리를 냈었죠. 예. 지금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포스코가 상당히 큰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오염물질 저감 장치가 상당히 잘 돼 있거든요. 예. 근데 그에 반해서 중국의 제철소들은 그런 장비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이제서야 이제 그런 게 시작되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럼 오히려 우리나라의 환경단체들이 중국의 환경단체와 연관을 지어서 연대를 해서 중국에서도 이제 경제 성장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이런 저감 장치에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야 될 것이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이런 노력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내면 오히려 정치적인 논란도 피해가면서 목소리를 낼 수가 있겠죠. 정부에 좀 힘을 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근데 오히려 환경단체가 그런 전문적인 목소리를 전혀 내지 못하고 과거의 정책 이슈에 있어서만 환경을 살려야 한다, 사대강을 보호하자 그런 추상적인 구호만 외치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할 말이 없어졌던 거죠. 예. 전문성도 없고 또 현 정부를 비판하다 보니 뭐 이념적인 코드가 비슷한 것 같으니까 예. 뭔가 좀 아껴줘야 될 것 같고 그런 딜레마에 빠지면서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니까 이제 좀 이런 분란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대진 변호사. 4대강 뭐 철거 문제하고 미세 문제를 비교하는 건 전 부적절하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공통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예. 무슨 환경 문제인 것처럼 둘 다 비춰지지만 명확하게 해야 될 게 4대강 그 보철거 문제는 사람이 사고 친 겁니다. 사람이 사고 쳐가지고 난들어 놓은 것을 그 문제 때문에 예. 환경 문제가 생긴 거고요. 예. 미세먼지는 사람이 사고 친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물론 이제 중국이 사고를 예, 쳤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예. 그 문제 책임 문제를 이렇게 내세우지 않는다는 걸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환경단체도 할 말이 좀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명확하게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이제 4대강 문제야 우리의 그 위정자들이 그 지도자들이 만들어서 정책으로 시행하다가 이렇게 사고가 쳐진 거고요. 근데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누구의 탓인지 아직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중국 탓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좀 상황이 다르다. 이 설명을 좀 조대진 변호사가 강조를 해줬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얘기를 좀 가보겠습니다.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구속 만료 석방되면 자유로운 상태 된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차라리 보석을 허가하는 게 낫다. 그래서 MB 자택 구금 보석 결정이 내려졌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재판부 조건부 보석 결정 배경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허가 없인 집에서 한 발딱도 못 나가게 돼 있다. 재판장 엄격한 보석 조건을 제시했고요. MB 변호인과 상의한 뒤 받아들였다. 그리고요. 뭐 여러 이유 중에는요. 4달 9일 구속기간이 끝나서 석방되는데 그 이전까지 선고가 어렵다.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증거인멸, 석방돼서 나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택 구금이라는 결정을 하는 게 묘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요. 보석 조건이 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일단 여기 중간에 보석 조건이라고 돼 있습니다. 일단 보증금은 10억 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요. 주거 및 외출 제한인데요. 일단 자택에서만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자택 구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군요. 그리고 법원 허가 없이는 외출이 안 되고요. 병원에 갈 때도 허가를 받고 가라. 그리고 관할 경찰서장은 하루에 한 번 이상 이 조건을 준수한지 여부를 법원에 통지해야 됩니다. 경찰서가 또 바빠지겠군요. 매일 이 보고서를 올려야 되니까요. 그리고 배우자와 직계혈족의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조건이 제시돼서 보석이 결정이 됐습니다. 자, 여기 기사 중에요. 조금 눈길이 가는 부분이 있어 제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MB, 날 증거 인멸할 사람으로 보는 거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이 법원의 이 엄격한 보석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여기 보시죠. 아랫부분입니다. 반응이 나와 있는데요. 나를 증거 인멸할 사람으로 보는 거 아니냐며 기분 나빠했다. 그러나 뭐 변호인이 설득을 했답니다. 국민적 관심이 크고요. 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수긍을 해서 받아들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이 조건에 대해서 불쾌했다고 하는 반응이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내용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법원의 보석 결정이 난 뒤 어제 오후에 석방이 되는 모습입니다. 걸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미리 나와 있던 아마 측근들 그리고 아마 변호인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같이 걸어 나오는데요. 일단 모습 자체로는 건강상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어제 법원도요.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허가한 건 아니고요. 뭐 석방 일자라든가 그다음에 사실상 뭐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MB 측 변호사의 발언이 있는데요. 영상으로 또 확인해 보시죠. 뭐 제가 변호사하면서 제일 주권이 많긴 했는데요. 재판부는 이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을 하고 또 검찰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보석을 반대를 하고 또 보석에 대한 어떤 대통령에 대한 어떤 다른 사람보다 우대를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여론도 감안을 해서 결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석 조건이 엄중하긴 하지만 대통령께서 못 지키실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보석 예상하셨나요? 뭐 예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고요. 기대를 하셨겠죠, 당연히. 네, 어제 보석 결정을 받고 이제 걸어서 나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 그리고 변호인의 설명 들어봤습니다. 이 관련 기사가 또 있는데요. 서울신문입니다. MB 공사 구분
증인들 안 만날 거 보석 법원의 설명을 들은 뒤에 이렇게 본인의 다짐을 밝힌 건데요. 일각에서는요. 중형인데 석방은 뜻밖이다. 이렇게 얘기가 좀 반발하는 움직임도 좀 있긴 합니다. 여기 자세히 설명이 돼 있는데요. 기뻐하는 측근들 향해 지금부터 고생이다. 그리고 재판 보던 지지자는 조건이 지나치다. 뭐 이런 반발도 있다고 하는데요.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옛 권력자만 인권을 보장하는 거냐. 이렇게 좀 비판하는 목소리도 들렸다고 합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일단 보석 조건 중에 보석 보증금이 10억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제 10억 원을 다 법원에 낸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10억인데 예. 법원이 제시한 그 금액이 10억이었고요. 예. 변호인 측은 1억을 요청을 했었는데 10억을 10배를 한 거죠. 원은 좀 더 내야 된다라고 한 거네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보증 보험으로 가름하는 결정을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보증 보험이면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1%만 납입을 하면 보증 보험을 증권을 발행을 해줍니다. 10억의 1%면 1,000만 원입니다. 이 1,000만 원에 관련된 부분으로 보험 증권을 끊고 그 증권을 법원에 예. 제출을 하면 예. 이제 그 증권에 관련돼서 나중에 이제 피고인이 뭐 도망한다거나 뭐 이럴 경우에 있어서 보석 조건을 안 지켰다든가 안 지키면은 예. 이제 그 해당 금액을 다시 이제 받아내는 거죠, 법원에. 예. 그러면은 일단 1,000만 원으로 보석이 된 거네요. 사실상 금액으로 치면요. 그렇죠. 1,000만 원은 실제로 지금 이시영 씨가 예. 마련을 해서 아들. 납입을 했다고 얘기를 알려지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이 10억이지 1,000만 원 내고 그냥 나온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그럼 하시면 그 1,000만 원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00만 원은 이제 그 법원에 그건 돌려받을 수 없는 네, 돈이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 조건은 10억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납입된 거는 사실상 1,000만 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보증보험이라는 게 또 있군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요, 반응이 좀 엇갈립니다. 한국당 쪽에서는 뭐,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반응이 있지만요. 여당과 다른 야당들은 이제 좀 문제가 좀 있다. 이게 국민 정서하고 좀 동떨어진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비판하는 목소리도 좀 있긴 한데요. 김시호 교수님. 이 법원의 보석 결정을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법원이 다 검토를 하고, 예. 다소 뭐 국민 정서라든지 이런 이제 비판 여론이 있을 거라고 예상도 했을 텐데, 예. 법리적으로 무리가 없고 지금 그 수용자의 상태나 여러 가지 이제 재판 일정들을 고려했을 때는 보석이 이제 해도 이제 무방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본 것 같고, 아까 이제 예. 묘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 오히려 이제 구속기일이 넘어가지고서는 이제 석방이 되면은 더 이제 재판에 이제 그 곤란한 난점이 이제 만들어지니까 차라리 이제 보석이 더 낫겠다라는 판단을 했다라는 거. 4월에 석방이 되는데 법원 입장에서 석방이 되는 차라리 보석 허가에서 가택에만 머물게 하는 게 오히려 낫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법원 판단에 이제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진보 쪽에서는 이제 대통령 옛 권력자에 대해서만 특별 처우한 거 아니냐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이 옛 권력자를 계기로 일반 보통 사람들한테도 이제 그런 좀 이제 신신의 자꾸 너무 엄격한 제한 속에서의 재판 이런 부분들을 자꾸 없애가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알겠습니다. 예, 변호범 변호사. 사실 이제 언론에서는 이것이 어떤 묘수다, 특혜가 아니냐라고 이제 관점에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일반적인 변호사도 사실 저도 저런 결정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했던 사건에서도 구속 기간이 다음 달로 다가오니까 법원에서 이제 더 이상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풀려날 우려도 있고 또 마침 병보석에 대한 신청도 들어왔고 하니까 오히려 보석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서 저도 받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극히 이례적인 결정인 것은 아니고 이렇게 구속 기간 만료가 다가올 경우에는 보석을 통해서 오히려 일정한 조건을 주면서 이 피고인의 제한하는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절차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것이 특히 이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조건 자체가 제가 받았던 결정보다 조건이 너무 엄중해서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이고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좀 더 법원에서 엄중한 조건을 부여했다라고 보여지지 이것이 통상적인 사건에 있어서보다 어떤 특혜를 줬다라거나 그런 것은 조금 지나친 좀 선입견으로 바라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조건이 굉장히 좀 엄격하다 그 말씀이시네요. 변호범 변호사.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 원래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병보석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법원에서는
병보석 부분은 인정을 안 하겠다. 다만 다른 이유로 보석한다. 이렇게 됐어요. 예. 그건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병보석에 있어서는 이제 법무부 교도소 내에서도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진단을 하실 겁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받아온 진단서를 토대로 해서 병보석을 신청을 했었고요. 예. 근데 이제 판사님도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진단서를 검토하실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신데 판사님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낸 진단서보다는 법무부에서 제출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봤을 때 이것이 수용 생활을 유지할 만큼 힘든 정도의 의료학적인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셨던 것으로 보이십니다. 또 실제로 나오시는 모습 보니까 그렇게 힘든 모습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아프긴 하지만 수용에 예. 문제가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네요. 순전히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재판 절차의 진행을 위해서 법원이 판단을 했었던 것이지 예. 병보석은 아니다라고 오히려 그 점에서 더 엄격하게 판단을 했던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네, 조대진 변호사. 저는 예. 어제 그 병보석을 안 받아들여준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그래요? 하는데요. 오. 이게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는 게 수용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나중에 선고가 났을 때 이거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하지 않고 법정 구속을 해버릴 수 있다는 걸 미리 좀 암시해 놓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성도 좀 예. 읽힌다 그런 부분이네요. 윤영걸 전 대표님. 그런데 이제 어제 사실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자택에만 머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가족이나 변호인 말고는 만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언뜻 떠오르는 게 부인을 찾아온 다른 손님들은 만났다.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막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막을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그런 예. 손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접촉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어제도 예. 이명박 대통령이 논현동 사저 가자마자 예. 최시중 방통 전 위원장이 집에 찾아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해프닝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통제는 없는데 예. 5개 조건 중에 예. 관할 경찰서장이 매일 한 번씩 보고하기로. 법원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또 기록이 될까요, 아무래도 좀 통제를 좀 많이 받고 움츠러든다고 봐야죠. 누가 거기로 오늘 방문했으면 이런 걸 또 그렇죠. 다 보고해야 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4월 8일이냐 3월 6일이냐를 선택한 건데 예. 미래와 현재 중에서 현재를 선택한 거예요. 4월 8일 날은 한 달만 더 참으면 한 달이네요. 그때는 완전 자유예요. 예. 물론 재판은 하죠. 예. 구속 조건이 없이 그냥 예, 마음대로 예. 활동해도 돼요. 예. 근데 어제 나오는 거는 한 달 이틀이 빠르긴 하지만 5개 조건이 붙고 가택 사실 구금 상태거든요. 예. 근데 어제를 택한 건 왜겠어요? 아. 그만큼 하루하루가 일일 여삼춘 거죠. 그러니까 한 달 기다리는 게 한 달이 100년 정도로 된 거로 생각해서 야, 하루라도 빨리 좀 나오고 그만큼 싶다.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착각하기 예. 쉬운 게 완전히 석방된 건 아니거든요. 지금 2심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하고 예. 그 김백준 총무비서관 이런 분들 증언 때문에 지금 재판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2심 결과에 따라서 2심 재판 그 자리에서 예. 바로 법정 구속시킬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또 3심 가서 또 무슨 일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 완전히 석방은 아니고 어제 재판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 증거인멸이 없는 그 차라리 보석이 했다. 이게 고민을 많이 해서 여론에서 했지만 이명박 대통령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 한 달 먼저를 택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네 분 패널께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뭐 할 만한 판단인 것 같다. 법원으로서는 그렇게 좀 평가를 하시는 것 같네요.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석방이 되니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겨레입니다. 박근혜 공천 개입 2년형이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MB처럼 석방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달 16일 국정농단 구속이 만료가 되지만요. 보석이 허가되더라도 기존에 이미 확정이 된 형을 살해하기 때문에 석방 가능성은 매우 낮다. 건강 악화 등 형 집행 정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네요. 자, 변홍근 변호사,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가능성이 낮다라는 소리. 똑같이 재판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공천 개입에 예. 있어서는 이미 고등법원에서 2년형이 확정이 됐었고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천 개입으로 2년 확정된 재판이 있고 진행 중인 재판이 있고 그러면은 진행 중인 재판에서 뭐 이제 보석으로 풀려난다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형을 어차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이 뭐 이 보석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만약에 정 풀어준다면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형 집행 정지 석방 살해
아니면은 이제 공천 개입에 대해서 징역 2년이 확정된 형에 대해서 예.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통해서 징역 2년을 면제해주고 그다음에 보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공천 관련된 혐의로 형이 확정이 됐어요. 그럼 지금 구속 상태인데 그럼 지금 형을 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나중에 또 집행이 되는 겁니까? 그건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2년과 또 다른 범죄에서도 예. 몇 년 확정이 되면은 총 이제 거기에 산입하게 되죠. 2년 플러스 몇 년이 되면은 거기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를 차감하는 그럼 지금은 형이 예.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아니네요. 구속 상태로만 있는 거네요. 구속 상태 범도 나중에 이제 형이 확정되면 그거 차감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석 석방이 쉽지 않다. 지금 석방이 가능성이 낮다. 이런 설명이군요. 알겠습니다. 일도 세상에 다 벌어지는군요. 굉장히 참혹한 내용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보험금 17억 5천만 원 타내려고. 지금 일단 이유는 이렇게 나옵니다. 결혼 20일 만에 아내를 수장시킨 남편이다. 이 제목만으로도 이게 굉장히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요, 여기 위에 보시는 사진에 이 차에 탄 채 물에 빠졌습니다. 추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숨을 거뒀는데요. 알고 보니 남편이 뭔가를 노리고 있어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변호부 변호사, 이 어떻게 된 사건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31일 한 대의 승용차가 바닷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고 그 차를 건져놓고 보니까 조석에서 한 여성분이 이제 익사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이상하다 경찰에 수사를 해봤었는데 여러 가지 좀 미심쩍은 면이 발견이 됐었죠. 일단은 보통 차를 운전하던 사람 말로는 자신의 차가 뭔가에 부딪힌 것 같아서 살펴보려고 나왔다. 그럼 운전하는 사람들은 차에 나올 때 반드시 기아를 주차해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리고 나오겠죠. 그런데 이 차를 건져놓고 보니까 기아는 중립에 가 있었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놓은 상태로 그러니까 운전에 차를 움직이기 쉽게 비탈길에 있으면 차가 그냥 내려간다는 앞으로 흐를 것이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리고 또 주변에 방범용 CCTV에서 마침 그 장면이 찍혔었는데 상식적으로 자신의 배우자가 탄 차가 바닷물에 빠지고 있다고 한다면 허겁지겁 신고를 해야 되는데 천천히 걸어가면서 3, 4분 후에 경찰에 신고했었던 모습이 또 CCTV에 잡혀 있었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또 경찰이 의심을 가지게 됐었던 사항은 이 사람이 그 결혼 직전에 자신의 앞으로 17억 5천만 원어치 5건의 생명보험에 가입해서 막대한 보험금을 타게 됐었고 수익자로 자신을 지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한 지 20일 만에 바로 이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로서는 사고 발생 직후 행동들이 전혀 미심쩍고 그리고 또 보험금에 관련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은 남편이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냐라고 이제 추궁하고 있고 여전히 남편 같은 경우에는 바람에 차량에 밀려갔었던 것이다. 고의가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부인을 하고 있으나 일단 경찰은 이런 증거들 제시하면서 강력하게 추궁을 하고 있어요. 조대진 변호사,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보면 누가 봐도 다 이상합니다. 이게 보면 그냥 공식처럼 딱 돼 있는 행동들을 한 겁니다. 공식처럼 돼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일단 그 결혼이라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고 그 전후로 보험 가입이 됐었고 그리고 나서 차량이 그 물증이 남아 있는 그 차량에 있어서도 차가 좀 일반적이지 않은 듯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행동들 느긋하게 걸어가는 그 모습만 보더라도 뭔가 예측을 했었다는 당사자가 살인이 살해가 될 것이라는 걸 예측했었다는 그런 무슨 동기 부분들을 추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보험금을 노린 살해 공식처럼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이런 비슷한 사건을 좀 접하신 적이 있어요? 네,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땐 대개장 이렇게 큰 문제 없이 유죄로 나옵니까? 수사기관이 거의 딱 봅니다. 갑자기 이 보험하고 관련된 건지 보험이 등록인지부터 보거든요. 그리고 그 수익자가 누군지. 근데 그 수익자가 남편이었으면 그 당시에 동행을 했었고 그 동행을 했으면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부터 체크를 합니다. 근데 딱딱딱 맞아 떨어진 것이죠. 액수도 꽤 크네요. 17억이 넘어가면요. 윤영걸 전 대표님. 저는 이런 일 나오면은 우리가 보험 사기 이렇게 제목을 붙이잖아요. 그 이미지를 조금 보험에 대해서 나쁜 인식을 좀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보험 이코로 사기 이렇게 되거든요. 보험사는 잘못이 없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수명 100세 이상 장수 시대에 보험 없이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분이 범행을 하기 전에 이제 보험 설계사로 변신했어요. 그거 이유는 그렇죠. 그 아내를 보험 5개를 가입시키면은 보험 수당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수당도 받고 가입돼. 나중에
아내를 살해한다면 17억 5천만 원 또 받으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탈이지. 우리 수백만 되는 보험 설계사들이. 그렇죠. 사실 다들 애쓰시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가족을 책임지고 이런 훌륭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 사기, 보험 설계사 범죄 좀 이렇게 해서 좀 나쁜 눈으로 좀 보지 않았으면 하는 말에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그렇죠. 음주운전이 났다고 그 자동차를 판매하신 분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운전자가 문제인 거죠. 그건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거는요.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해외 소식인데요. 이렇습니다. 며느리 전쟁 키우는 네티즌들의 영국 왕실이 뿔났다. 지금 영국 왕실의 두 며느리. 여기 사진에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네요. 불화설에 휩싸인 케이트 미들턴. 왼쪽입니다. 그리고 저쪽 오른쪽은 메건 마클. 여기는 왕세자비. 여기는 그냥 왕자비. 그러니까 향후에 왕세자비는 왕비가 될 수 있는 사람이고 여기는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영국 출신. 여기는 미국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처음부터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이렇습니다. 두 며느리 지지자들 온라인 싸움. 마클, 그러니까 미국 출신 며느리에게 인종 계층 비하를 퍼붓는다. 왕실에서는요, 더 이상 두고 보면 안 되겠다.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위법행위 땡 형사고발하겠다고 경고까지 합니다. 아무튼 다양한 얘기들, 상대방에 대해 헐뜯는 얘기, 비난하는 얘기가 막 쏟아지고 있답니다. 그런데요, 미국 언론의 반응이 좀 묘합니다. 이쪽에 보시죠. 지금 이렇게 문제가 불거진 그 배경을 미국 언론들이 분석을 하는데 미국 언론들은 영국의 브렉시트 혼란상과 재정난 등에 대한 대중의 스트레스가 메건 마클이라는 약한 고리로 터져나왔다. 억울한 거다. 미국 출신 며느리가 억울하다고 미국 언론은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사주간지 타임은 메건 괴담, 이렇게 여러 가지 출신을 비하하는 이런 걸로 소개하고 워싱턴 포스트는요. 브렉시트로 고유의 정체성과 자부심의 혼란을 겪은 영국인들이 메건에게 인종차별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또 미국 출신 며느리를 두둔하는 분석 기사를 또 쏘내고 있답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묘합니다. 영국과 미국의 살짝 갈등 같기도 하고요. 미국 사람으로서는 좀 서운할 수도 있죠. 메건이 미국 출신이고 또 흑인 혼혈 출신이고 또 이혼 경험도 있고 이런 부인인데 영국 왕실에 가서 저렇게 험한 취급을 당하니까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에 재정 위기 오니까 그런 화풀이를 저 미국 출신 며느리한테 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인데 원래 영국이 그 차별이 좀 심하거든요. 우리나라가 경제가 위기가 오면은 세계 언론 중에서 맨 먼저 들고 나온 데가 영국 언론입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한테? 우리 리먼 브러더스 사태나 외환 위기 때 영국 FT 같은데 파이낸스 타임즈 같은 거 제일 먼저 선봉에 서서 우리나라를 두드려요.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좀 쇠락해지니까 그 컴플렉스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저 동서 간의 전쟁이 형제 간의 전쟁으로 또 바뀌었잖아요. 형제 간의 사이가 나쁘대요. 원래요. 동서 지집살이가 시어머니 지집살이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요. 동서 간의 라이벌이 그래서 손 아래 동서가 나이가 더 많잖아요. 또 외국 출신이고 하니까 동서 간의 사이가 나쁜 게 형제 간에 또 나빠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미국에도 그런 속담이 있어요. 부자의 기준은 뭐냐? 동서보다 돈이 많아야 부자다. 그런 속담도 다 있습니다. 아무리 돈 많아야 소용없고 동서보다 조금만 돈 많으면 부자다. 그럴 정도로 동서 간의 전쟁이 형제 간의 지금 전쟁으로 되고 또 아버지인 또 찰스 황태자는 50년째 세자 아닙니까? 2인자를 50년째 하니까 그 스트레스가 또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온 혼혈 며느리한테 다 퍼붓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도 좀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이 정체성과 자부심의 혼란을 느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다. 이런 분석까지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유럽 언론, 미국 언론도 굉장히 크게 다룬 뉴스로 요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박진아 아나운서의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치타 로봇입니다. 낙엽이 쌓인 잔디밭 위에 발이 4개 달린 로봇이 있는데요. 뒤로 공중제비 돌기도 하고요. 좌우로 움직이면서 깡충깡충 뛰기도 하는데요. 미국 MIT에서 선보인 4족 로봇, 치타 로봇입니다. 이 로봇의 무게는 약 9kg으로 아주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 평평하지 않은 지형에서도 초당 2.45m의 속도를 냅니다.
사람의 평균 걸음보다 2배나 빨리 이동할 수 있는데요. 연구진은 이 로봇을 다른 연구실에 대여해 주려고 10대를 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애벌레입니다. 분홍색 비닐 위에 애벌레 3마리가 있습니다. 옆엔 다른 색깔의 비닐들도 보이는데요. 이 벌레들은 꿀벌에 기생하는 해충으로 알려진 꿀벌 부채명 나방 애벌레입니다. 이 애벌레가 비닐을 먹는다고 하는데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이 애벌레가 플라스틱의 주 성분인 폴리에틸렌 분해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세계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막연히 장 내에 있는 미생물이 플라스틱을 분해할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미생물을 제거해도 이 나방 유충이 폴리에틸렌을 분해해냈다는데요. 장 내에 분해 효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연구진은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 태그는 용연향입니다. 사람들이 아래 탁자 위에 무언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커다란 노란색 덩어리가 보이는데요. 화산 모형 같기도 하고요. 돌덩이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태국에 사는 한 남성이 해변을 산책하다 이를 발견했다는데요. 용연향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용연향은 수컷 향유고래가 소화하지 못하고 개워낸 토사물을 말하는데요. 처음엔 악취를 풍기지만 오랜 시간 바다 위를 떠다니면서 햇빛과 소금기에 노출되면 그 형태와 성분이 변해 좋은 향을 풍기는데요. 이에 세계 3대 향으로 꼽히는 고급 향수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이 덩어리가 용연향으로 확인될 경우 그 가치가 매우 높을 걸로 추정되는데요. 발견자는 자신에게 행운의 복권이 될 수 있다면서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볼턴 미소입니다. 맨 왼쪽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보이는데요. 치아가 보일 만큼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옆으로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이고요. 테이블 반대쪽엔 김정은 위원장과 북측 대표단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달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확대 정상회담의 한 장면인데요. 이날 볼턴 보좌관의 앞자리만 비어있어서 북한의 무시 전략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볼턴 보좌관의 표정은 밝아 보였는데요. 이날 볼턴 보좌관의 미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사진이죠. 볼턴 보좌관의 미소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 그러나 그날 미국의 그리고 북한과 미국의 핵 담판은 결렬이 됐죠. 결국은 미소 여러 가지 의미인데요. 저희가 볼턴 보좌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관련해서 사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이 사진은요.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 당시 사진은 아니고요. 1년 전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하는 모습의 사진입니다. 보면 굉장히 반갑게 악수를 하고 있죠. 이 당시 악수 제안을요.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이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악수를 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 내 강경파 사이에서 볼턴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사진을 같이 찍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이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은연중에 비쳤습니다. 북한 내부를 위해서. 그리고 이 사진 자체를 당시에 북한 노동신문이 신문에 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의도적으로 이 강경파로 알려진 볼턴의 이미지를 조금 북한 내에서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사진을 찍고 공개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볼턴 보좌관이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 자리에 등장을 하면서 결렬이 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잇따르고 있거든요. 북한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돌아가자마자 여러 가지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기사 준비했습니다. 보이시죠? 하노이 내상 김정은. 중앙일보는 이 하노이에서 내상을 입은 거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미국을 겨냥해 ICBM 심리전을 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지금 북한의 동창리, 산음동, 이 ICBM과 관련된 곳이거든요. 여기에 뭔가 움직임이 포착이 됐는데 이 움직임이 미국을 겨냥한 심리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본토 위협 ICBM에 가장 민감한데요. 지금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거는 미국 협상 유인용 저강도 도발이다. 미국을 살짝 자극을 해서 다시 협상을 할 수 있게 이런 보석이 있다는 거죠. 소식통에 따르면요.
북한 중간 간부 경제에 큰 불만을 갖고 있다. 그래서 대북 제재 완화 협상을 서두를 수도 있다. 지금 경제를 위한 제재 완화가 급한데 미국에서 강하게 나오니까 그럼 북한도 뭔가 강하게 자극을 주겠다. 이런 모습이 동창리 그리고 산음동에서 나타나고 있는 움직임이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군요. 김시열 교수님, 글쎄요. 이런 분석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지금 북한이 만약에 저강도 도발을 하겠다는 판단을 했으면 굉장히 큰 착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오히려 보면은 지금 하노이 협상 때 ICBM 카드를 내놨어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영변 카드로 이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됐다라는 이제 관측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지금 이 ICBM 이렇게 이제 켜놓은 거는 좀 유인책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거 이제 없앨게라고 하는 방향의 메시지를 좀 이제 그걸로 이제 가려고 하는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저강도 도발이냐 아니면 이제 폐기하려고 하는 어떤 제스처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제 트럼프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을 좀 제공해주는 이제 그런 차원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다시 나서서 조금 더 극적인 효과들을 가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지금 미국 국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이제 처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을 또 커버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북한 입장에서 저강도 도발이라기보다는 해석들이 이제 난무한 가운데 좀 극적인 효과를 트럼프에게 제공하면서 뭔가 협상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략의 차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아까 볼턴 보좌관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이 악수하는 모습 사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죠. 아까 제가 설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했는데 그중에서 좀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릴 부 있습니다. 이런 사진이 찍혔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볼턴 보좌관을 향해서 사진을 같이 찍자. 그러니까 악수를 하자라기보다는 사진을 같이 찍자. 이런 제안을 했다라는 부분 정확하게 다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악수하자 이런 제안인데 악수하는 걸 제안하지는 않겠죠. 그냥 하면 되니까. 사진을 같이 찍자는 제안을 해서 이런 모습이 포착이 됐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변호부 변호사. 또 한 가지 좀 분석을 해본다면 사실상 이제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모든 나라들은 북한에서 철저한 비핵화가 아닐 경우에는 대북 제재 완화는 불가능하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북한 입장에서는 결국 언젠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북한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내부적인 반발을 무마하는 용이거든요. 수령은 절대 과오를 저지를 수 없고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인식에 크나큰 상처가 갔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정은이가 하노이까지 가서 그렇게 큰 실패까지 감안한 상황에서 이제 군부의 내부 강경파들은 상당한 반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협상이 결렬될 만큼 우리는 다시 강력하게 우리의 길을 가겠다라는 일종의 사인이라도 줘야지만 내부의 강경파들 당연히 무마할 수가 있는 것이지 만약 그런 행동 자체가 없다면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이가 통솔할 수 있는 역량이 상당히 좁아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대외적으로 이렇게 협상을 하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원래대로 길을 가겠다라는 사인이 있기는 하겠지만 또 한 가지로는 내부적으로는 아직까지 나는 건재하다. 우리가 미국에 굴복하진 않고 우리는 우리 길도 갈 수 있겠다라는 대내적인 사인도 상당히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경파, 북한 내 강경파를 의식해 지난해 싱가포르에서는 볼턴 보좌관과 사진도 같이 찍고 공개까지 했었는데 이번에 베트남에서는 볼턴 보좌관이 등장하면서 결렬이 됐다. 그래서 이제 중앙일보는 내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군요. 그런데서 나온 이 미사일 기지들과 관련된 움직임, 과연 무슨 의미일까? 일각에서는요. 아직 증거가 없어서 그냥 별다른 움직임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장면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정치권 기사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얘기가 좀 나와 있는데요. 한국당 5.18 망언 징계 놓고 자중질환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5.18 폄훼. 계속 논란이 되고 있었죠. 여기 보면 일단 이렇게 의견이 좀 어제 회의를 열었는데 그 회의상에 나온 발언들입니다. 홍문종 전 비대위의 잘못이다. 그래서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분들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요. 반면에 조경태 5.18 문제는 읍참마속을 해서 단호하게 해결해야지 무슨 소리냐. 또 이렇게 맞서고 있어서 자중질환이다. 서울신문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모습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스스로 내걸었던 공약을 이행한다는 각오로 5.18에 왜 이렇게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얘기한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대표님과 최고위원들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자신은 끌려가지 않도록 단호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태도가 필요하다. 어제 말씀도 드렸지만 변해야 산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단초는 저는 5.18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업참마소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빨리 처리해야 된다. 민주당이 자기들의 흠결을 가리기 위해서 그들이 짜놓은 플레임 속에 우리를 가두고 미리 계획된 링 위에 우리를 몰아놓고 그 속에서 우리끼리 설왕설래할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네, 조대진 변호사. 최근에 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윤리위원장이 계셨는데 김영종 당 윤리위원장인데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네. 뭐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물러났기 때문에 지금 윤리위도 어떻게 보면 다시 구성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징계 여부 그냥 흐지부지 가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국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황교안 대표가 지금 취임하고 나서 이제 제일 먼저 처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국민들이 어쨌든 전당대회 과정에서 많이 상처를 받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중에 한 명은 지금 최고위원회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미적거리면서 대충 뭉개고 지나가면 어쨌든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역사에 관련된 자유한국당의 인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엄격하게 지적하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김순례 의원이 이게 자꾸 민주당의 프레임에 말리는 거 아니냐라 이런 지적도 했었는데 그거는 정말로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조대진 변호사, 지금 이 징계 여부 어떻게 갈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가야 되는 당위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망을 하시다면 어떻게 갈 것 같아요? 저는 징계를 뭉개고 갈 것 같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징계를 적법한 절차대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황교안 대표는 얘기를 할 것 같은데 하고 있는데 그렇게 센 징계는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상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로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어요. 윤영걸 전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윤리위원회가 지금 위원장이 사퇴한 상태라 좀 더 시간이 흐를 것 같은데 이거 시간 끌으면 안 된다고 봐요. 이제 5.18이 2달 남았잖아요. 6월 달에 6월 민주항쟁이 있고 5월, 6월 우리나라의 봄은 굉장히 소란한 봄이에요. 그걸 온통 다 자유한국당이 껴안고 갈 겁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황교안 대표가 이제는 두 가지 길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고 봐요. 선명성 강한 보수 정당이냐? 아니면 보수 대통합이냐. 그러니까 집토끼를 계속 안고 집토끼 위주로 갈 거냐. 아니면 산토끼 중간계층. 우리나라의 민주당도 지지 안 하고 자유한국당도 하는 중간계층을 폭넓게 수용하는 보수 대통합으로 갈 거냐. 세계 각국을 보면 독일 메르켈 총리나 기독민주당이나 이런 데도 보면 보수는 대통합할 때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합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5.18 관련자 이분들에 대해서 좀 엄한 저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봐요. 이 징계도 분명하게 하고 시간 끌면은 황 대표가 공무원한테는 시간 끌어도 돼요. 공무원들은 어차피 때되면 월급 주니까. 근데 지금은 시간 끌으면 안 돼요. 빨리 끝내야 돼요. 빨리 끝내고 5.18에 대해서 혐오 발언 금지법 있잖아요. 그 야당이 하는데 최고 7년형까지 굉장히 가혹하잖아요. 자유한국당도 이거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하고 균형을 찾는 쪽에서 혐오 발언 금지 저는 자유한국당 참여해야 된다고 보고 5.18 유공자 명단도 정치인들은 빨리 공개하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일반인들은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서 안 해도 되지만 정치인들은 빨리 공개하자. 자유한국당이 이거는 이니시에이티브를 지고 가야지 꼬리 내리고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자칫 4월 재보선까지 망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알겠습니다. 공무원 얘기는 시청자분들 농담인 거 아시죠? 그건 농담으로 하신 거고요. 제가 추가 질문,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그렇다면 황교안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 징계 여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우물쭈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결단을 안 해서
좀 조대진 변호사 생각하고 비슷한데 시간 끌면서 그냥 우야무야로 좀 흐지부지 될 가능성. 예, 좀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아까 공무원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나라 공무원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농담으로 하실 겁니다. 다들 열심히 일하는데 지금 복지 부동하시는 분들 그런 예를 든 거죠. 알겠습니다. 두 분이 이제 가야 되는 방향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전망은 또 안 갈 것 같다. 이게 또 전망이시네요.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죠. 경향신문입니다. 한유총 대신의 쓴맛 계약 연기 뭐 이런 하나를 하라고 문자를 보냈다는 게 알려졌죠. 그런데요. 이게 뒤탈이 났습니다. 이 문자에 대해서 공정위가 조사를 벌인다고 합니다.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로 판단해서 현장 조사를 벌인다. 이런 문자 잘못 보낸 겁니다. 뭐 배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이게 공정위까지 나서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논란이 돼서 내용이 커져버렸습니다. 지금. 김철 교수님, 뭐 좀 한마디 해주시죠. 예, 어쨌든 뭐 공정위가 지금 조사 착수를 해서 그냥 바로 뭐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 문자가 실제로 회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했는지 그 여부를 이제 분명하게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뭐 이제 전례는 있습니다. 저 의사협회의 경우에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어서 그 집단 휴진 주도한 의사에 대해서 이제 저 처벌과 이제 저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측면들을 이제 검토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사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밑에 기사가 있습니다. 김신혜 씨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 19년 수감 무기수의 항변이다. 김신혜 씨, 경찰 수사 위법성 인정한 재심 결정에 따라 4년 만에 법정에 섰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형을 살고 있다가. 조대진 변호사. 이건 좀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까? 쟁점 무엇이고? 일단 그 2000년 3월에 구속이 됐었죠. 벌써 많이 시간이 오래된 사건인데 19년 동안 이제 무기수로서 이제 수감이 되어 있다가 2015년도에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 수사 당시에 있어서 어떤 그 위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위법적인 수사를 통해 가지고 자백이 됐다라는 부분을 때문에 재심을 청구를 했는데 이게 재심 청구는 2015년에 있었지만 지난해 10월에 재심 결정이 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4년이나 걸렸냐면 검찰이 항고 재항고를 계속 하는 바람에 이게 늦어졌고요. 이제서야 이제 재판이 이제 개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처음부터 재판을 하게 되는 셈이죠? 그렇죠. 이제 공판 준비기일을 이번에 가졌는데 이제 그 김신혜 씨 측 그 변호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된 오염된 증거기 때문에 증거 자체는 다 부동의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강하게 한 것으로 또 1심, 2심, 3심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재판을 받게 된다. 본인은 지금 부인을 하고 억울하다고 하는데 또 다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많은 법조계에서는 꽤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침엔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